네,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 대선이 2달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로 해리스 부통령이 확정됐고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결하게 됐는데요. 자,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전국 지지율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쳤다 이런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자, 두 분께 여쭐게요. 트럼프 측에서는 해리스 상승세가 허니문 효과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판세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하고서 해리스 부통령이 승계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기 때문에 허니문 효과가 발생했다. 그 얘기는 단기간에 지지율이 반등하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제 지지율이 감소할 거다. 이러한 것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그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게 된 데는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을 했는데 그 결집의 정도가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놀랍게도 해리스 후보가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작년 10월 이후로 바이든 대통령을 여론조사 평균 집계에서는 계속 앞서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해리스 후보로 바뀌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 0.2% 정도로 해리스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걸 보면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번 달 19일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개최됩니다. 그 얘기는 지난달 8월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관식이라 할 수 있는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이미지도 좋아졌고 지지율 상승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을 이번에 해리스 후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보면 해리스 후보의 상승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 향후 어떤 선거판 요동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여론조사라는 게 수치도 중요하지만 추세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해리스 출발이 나쁘지 않은데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압박감? 그런 걸 느끼겠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1차 TV 토론하고 그 피격 사건 이후에 거의 대세론이 굳어지는 줄 알았죠. 거의 그런 얘기가 파이트로 나가고 있었는데요. 예. 정말 의기양양했었는데 예.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그다음에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면서 이 트럼프 대세론이 지금 완전히 식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트럼프 측에서는 좀 약간 초조함이 있는지 네거티브 전략으로 좀 나가고 있는 모양을 좀 보이고 있죠. 이번 미국 대선에서는 그러니까 사소한 실수 하나가 전세를 이렇게 뒤바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양측 캠프에서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로서 보시기에는 해리스가 지금 바람입니까? 돌풍입니까? 어쨌든 여성이라는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여성 흑인 대통령 후보라는 점에서 참신하잖아요. 네.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는 거는 사실이고요. 선거일이 90여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사실은 선거라는 게 끝까지 알 수가 없죠. 만약에 트럼프가 피격당한 그날 투표가 있었다면은 거의 붙이기 아니었겠습니까? 미국은 우리하고 이제 선거 제도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주별로 누가 이제 가져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최대 승부처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는 어딜까요? 미국 대선 제도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대선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 투표를 통해서 그 유권자 투표에서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가 과반 달성 여부에 상관없이 이제 당선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미국은 그런 유권자 투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유권자 투표 정해진 날에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5일 화요일에 전국의 미 전역에서 이제 유권자 투표가 실시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우편 투표라든지 사전 투표 제도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유권자 투표가 가장 핵심이 되는 투표 방식이고요. 이 유권자 투표 결과를 주별로 말씀하시고 주별로 집계를 하는 거죠. 스테이트별로 집계를 해서 가져가는. 그 집계에서 그 해당 주에 각각의 주에서 유권자 투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에게 그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을 몽땅 주는 그래서 승자 독식대 위너 테이크 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538표의 선거인단이 있고 그거의 과반을 획득하는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70표가 과반이에요. 그 270표를 달성하는 것이 어떤 선거 캠프의 목표가 되는 것이고 현재 공화당 후보가 11월 5일 날 표를 선거인단을 가져갈 거라고 예측되는 게 251표예요. 270이 안 되죠. 민주당은 226표예요. 근데 승리하려면 270표가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250 공화당 후보 같은 경우, 민주당 같은 경우 227을 만들기 위해서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이 10표, 미시간이 15표, 펜실베니아가 19표예요.
이걸 합치면은 44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44표를 민주당 후보가 226이라고 했으니까 가져가면 270이 되는 것이고 공화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295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후보가 앞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앞서고 있는 건데 또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펜실베니아 19표만 가져오면 270이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러스트 벨트 누가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 핵심에 예. 펜실베니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제도가 다르긴 한데 우리도 왜 충청도나 네. 수도권을 가져가는 사람이 이긴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선거 룰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고요.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부통령 지명되면서 화제가 된 인물이거든요. 네. 예, 어떤 맞습니다. 인물일까요? 예, 예. 그 1964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환갑이죠. 생각보다 나이가 좀 있네요. 예.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1942년생, 그러니까 84세니까 네. 무려 22살 아래입니다. 1990년에 캘리포니아 그 지방 검사로 이제 그 첫 발을 내디뎠고요. 21년 후에 이제 그 검찰총장이 됩니다. 캘리포니아주에 그러니까 법무장관이 되죠. 예, 이때 이래서 지금 이런 포인트 때문에 그 민주당 진영에서는 트럼프 후보하고 붙을 때 검사 대 피의자 이런 구도로 지금 몰고 가려고 합니다. 예. 네, 또 여성 검사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검사하고 피의자의 모습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해리스 후보가 중앙정치 무대에 등장한 건 2017년 그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이 된 건데요. 그 연방 상원 의원으로는 이제 흑인 후보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흑인 여성으로는 처음이고요. 2020년에 드디어 이제 55세의 나이에 바이든 대통령 후보에 의해서 이제 부통령 후보로 지명돼서 그 러닝메이트로 돼서 대중의 이제 주목을 받게 된 거죠. 지금 어쨌든 여자 오바마라는 어떤 그 별명을 가지고 굉장히 선거에서 좀 그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 역사학자 가운데 해리스라는 사람이 미 대선 결과를 그렇게 잘 맞춘다는데 이게 뭐 우리 월드컵 때 문어처럼 네.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결과를 도출한다는데 해리스 당선을 예측했다고요. 예. 대선 예언가로 불리는 분입니다. 이분이 정치 역사학자인데 앨런 리크먼 아메리카대 그 석좌 교수신데 이분이 그 자신이 개발한 모델이 있습니다. 분석 모델이 있는데 대권의 13개 열쇠다. 이건 이제 영어로 하면은 이제 13 Keys to the 그 White House 모델이거든요. 1860년도부터 미국 대선 상황을 다 총 집계를 해가지고 이 13개의 키워드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집권당일 경우에 13개의 키워드 중에서 8개만 우세하면은 당선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이 리크먼 교수의 경우는 해리스 부통령이 13개 변수 중에서 8개에서 유리하다. 이 리크먼 교수라는 분이 이제 얼마나 유명하냐 하면 1984년 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선 때부터 무려 그 9차례나 걸쳐가지고 대통령 당선을 예언했는데 다 맞췄습니다. 그래도 이 가능성, 해리스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다 트럼프가 당선되겠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는데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더 강해지고 독해져서 돌아올 거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강화가 될 겁니다. 일기에 비해 훨씬 더 강화가 될 거예요. 예. 2016년 상황을 돌아보시면 그때는 정말로 정치 신인이고 아웃사이더고 어느 누구도 트럼프가 공화당 경선에 승진할지 그리고 대선에 승리할지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이제 정치 신인이고 깜짝 승리를 했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당내에서도 입지가 굉장히 약했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가 내세우는 미국 우선주의라는 것이 공화당의 전통적인 대내외 정책 기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수의 의견으로 치부돼 있었고 그리고 정치 신인이다 보니까 워싱턴에서의 인맥이 약해서 공화당 의원들과의 어떤 커넥션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수행하려고 하더라도 백악관에서 제지를 당하고 자기들한테 측근들의 제지를 당하고 연방 의회의 도움도 못 받는 이런 상황인데 2010년 이후에 지금의 상황을 보면 완전히 달라졌어요. 트럼프가 공화당을 완전히 장악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2기 핵심 참모들은 예스맨을 꾸려줄 거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거의 반대나 제재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을 볼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러한 강력한 대통령 힘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 우선 2.0이 대내적으로 시행이 될 건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대외 정책이잖아요. 어떤 그 외교안보 정책과 통상 정책을 볼 때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거래 중심적 동맹 간 그래서 비용 편익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혈맹이라는 부분보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 독일, 사우디 같은 동맹국, 부유한 동맹국들이 보다 적극적인 기여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동맹을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돈을 더 내라. 네. 이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한국 같은 동맹국이 상당히 굉장히 난감하겠죠. 그런 부분들. 통상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통상 정책. 그래서 트럼프가 사랑하는 관세면이 돌아올 거고 그래서 어떤 보편적인 기준 관세라든지 네. 트럼프 상호무역법을 통해 가지고 그 관세를 이용해 가지고 미국의 통상이익을 담보하는 움직임. 우리가 주요 그 미국 어떤 그 미국과의 통상에 있어서 무역 흑자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국과 더불어서 우리에게도 어떤 통상 장벽이 높아질 가능성. 그거기 때문에 그게 강력하게 올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더 우려되는 건 뭐냐면 중국과 첨단 기술 분야라든지 의약품, 철강, 자동차 같은 핵심 분야에서 중국과 탈동조화, 디커플링 한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국이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그러한 첨단 기술 분야나 핵심 분야에서 양쪽으로 다 이해관계가 있고 이익을 얻고 있는데 이게 떨어지게 되고 미국이 중국 견제하게 되면 우리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질 수가 있는 선택의 순간이 그렇죠. 오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 시장 우리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해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대중국 그 견제를 강력하게 시행할 때 우리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 과제가 될 거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고 또 걱정하는 부분이 주한미군 문제잖아요.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은 해외에 있는 미군들을 재배치하거나 분담금을 더 올리거나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예, 그 매우 높다고 보죠. 그래서 지금 우선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해외 주둔 미군의 그 재배치 문제. 이게 다시 좀 화두에 오를 것 같은데요.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는 그 2003년 그 부시 대통령 때 그 시작이 됐던 겁니다. 미국이 2001년도에 9.11 테러를 당하면서 미 본토가 테러의 어떤 타겟이 되니까 그 신속하게 그 로그 스테이트나 로그 집단에 대한 어떤 대응을 위해서 그 미군을 신속하게 동원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미군들을 재편하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우리나라도 이제 포함이 돼가지고 그 주한미군 재편 계획이 다시 이루어졌죠. 그래서 2003년에서 2004년 동안 한 12차례에 걸쳐서 그 미래 그 한미동맹 정책부상이라고 포타라고 있습니다. FOTA. 거기서 논의가 돼가지고 결국은 주한미군 재배치가 이루어졌죠. 근데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이 있는데요. 그 엘브리지 콜비 그 트럼프 시절에 국방부에서 그 전략 개발 담당 부차 간부가 있었습니다. 그때 헤리티지 재단이 얘기한 그 재단이 주최한 그 행사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정적인 상대인 중국과의 결정적 순간에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제 아주 중요한 워딩을 했는데 이건 이제 결국 이게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의 필요성을 언급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콜피 부차관보는 그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은 국가안보보좌관 거의 영순위에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 그 후보가 승리할 경우에는 그 해외 주둔 미군의 그 재배치 이 문제가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해리스는 미군 해외 주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덜 알려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정치적 측면과 전략적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치적 측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돈 하면서 만약에 방위 분담금을 동맹이 더 부담하지 않으면 그러면 주한미군, 주둔미군을 뺄 거야. 이거는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해리스는 그렇게 할 그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랬던 것처럼. 왜냐하면 동맹과의 신뢰를 중시하기 때문에. 근데 전략적 측면은 다릅니다. 이거는 초당적인 거예요.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특히 중국과 미국이 경쟁하고 중국이 군사적으로 도전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봤을 때 사실 미국이 강점으로 두고 있는 게 태평양 건너에서 넘어올 때 항모 전단을 가지고서 이제 그 진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은 군사적으로 열세니까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사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시면 중국의 어떤 그러한 가공할 만한 그 미사일 능력이 어떤 해안선을 따라서 동부 해안선을 따라 쭉 이렇게 배치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이 어떤 미국의 항모 전단, 군사 능력이 다가오는 걸 막는 건데
그 중간에 가장 가까운 지역에 뭐가 있냐면 한국이 있고 거기 캠프 데이비드 있고 거기 28,500의 주둔 미군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가공할 만한 그런 치명적인 중국의 미사일 능력 앞에 육군을 중심으로 한 지상군을 놓는 것이 과연 전략적으로 효용성이 있느냐?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브즈 콜비 같은 분이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중국과의 군사적 그 경제를 생각했을 때는 주둔 미군을 한국에 놓는 것은 이거는 전략적 실수가 될 수 있다. 너무 가깝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오키나와 뒤쪽, 일본 오키나와 뒤쪽으로 어떤 그 재배치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용할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이 워싱턴에서는 소수이긴 합니다만 예. 정치적과 전략적 측면을 우리가 따로 보고 그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감축이 된다면 상당히 이제 국가 안보적으로 굉장히 위기 상황이 되는 거고 반면에 김정은은 원하는 결과일 그렇죠. 겁니다. 예. 북한의 김정은은 트럼프가 사실 김정은한 그 친밀함을 여러 번 과시하지 않았습니까? 두 후보가 각각 주한미군 문제 어떻게 풀어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에 이제 최근 시사지 타임하고 인터뷰한 거 보니까 또 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주둔 비용을 올리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 우리가 왜 부유한 나라 한국을 지켜줘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일기 때 2019년도에 보면은 우리의 그 방위비를 그 방위 분담금을 6배나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아주 난리가 났었죠. 거래 관계로 동맹을 보니까 가치 동맹이라는 것보다도 그래서 삐뚤어진 이런 동맹 간에서 이제 비롯된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에 비해서 우리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그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그 대북 인식에서도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은 더 이상 이 한반도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그 안전하지 않은 상태로 놔둘 수가 없다 이렇게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트럼프는 내가 김정은을 잘 구워 삶을 수 있다,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이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원칙적인 그 어떤 동맹 관에 입각해서 그 한미 관계를 이제 이끌어가려고 하는 거고 그게 바로 11월 빅매치에서 우리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트럼프의 얘기를 두고 일부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경악할 만한 멘트들도 꽤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가 사업가다 보니까 가장 센 걸 던져놓고 뒤에서 이제 다른 식으로 작업을 할 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트럼프가 실제로 그렇게 갈 거다.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유세 과정에서 하는 말은 그 자신이 레토릭인가요? 예, 레토릭이죠. 자신이 자신의 리더십으로 전 세계가 전쟁을 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전 세계 지도자하고 잘 지내니까. 근데 바이든은 그렇게 못한다. 네. 그럼 누가 더 뛰어난 지도자인가? 이거 분명하지 않느냐. 그 예로 김정은하고 잘 지내고 푸틴하고도 잘 지내고 시진핑하고 잘 지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전략적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주한미군 얘기에 대해서 앞에서는 미국의 입장을 말씀드렸다면 우리의 입장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적 전략적 고려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건데 혼자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 같은 주요 동맹들과 힘을 합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 즉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이 해줘야 할 역할이 변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차기 행정부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는 한국의 중요성은 지속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돼도 완전히 뭐 극적인 변화는 생각보다 없을 거라고 그렇습니다.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분들이 그래서 있는데 지금 로버트 네. 오브라이언이라든지 여타 또 2기 행정부 출범할 경우에 챔버가 될 거라고 하는 분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말을 들어보면 전통적인 공화당 기조랑 비슷해요. 네. 주한미군 철수도 없을 것이고 네. 미국의 어떤 군사적 기여도 없을 것이다. 한미 관계가 흔들리고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그런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디펜스 말씀드리죠. 프라임에서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관계가 더 이상 아니라 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됐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제 북한하고 대화는 해야 되잖아요. 두 후보 다 대화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트럼프는 그려집니다. 본인이 직접 나서서 톱다운 방식으로 할 것 같고요. 해리스는 어떨까요? 대비가 되죠. 그러니까 그 대북 관계에서 어떤 대화, 관계, 북미 관계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말씀해 준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계속 러브콜을 보냈잖아요. 자기가 잘할 수 있고 관계가 좋다, 김정은과. 그러면서 탑다운, 정상회의가 다시 재활성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해리스 부통령은 말씀해 준 것처럼 대북 원칙론자고 바텀업,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접근법을 바이든 행정부에서 실시했고 그거를 계승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북한의 비핵화에 있어서 어느 정도 북한의 성의를 보이고 실무전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지도자가 나서 가지고 정상 외교를 하는 이러한 전통적인 어떤 그 미국의 대북 접근법을 쓸 거기 때문에 해리스 행정부에서 먼저 북한에게 손을 내밀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보여준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전략적 인내 2.0, 전략적 인내 3.0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벤스 부통령 후보를 이제 지목을 했잖아요. 사실 제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차기에 공화당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발언이 다들 어마어마하더군요. 그 인생이 좀 드라마틱합니다. 그건 굉장히 감동적이긴 하더라고요. 할머니의 손에 자라가지고 해병대 출신으로 이라크전 참전했고 여기서 자서전도 힐빌리의 노래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작가로도 지금 활동을 했고요. 흑수저의 그 자수성가, 아메리칸 드림. 그런 걸로 지금 알려져가지고 인기가 좀 높은 분인데 이분이 지금 언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죠. 그래서 낙점된 지 보름밖에 안 됐는데 런닝메이트가 이 후보를 돕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 해리스 부통령 등 일부 민주당 인사들을 지칭해가지고 그 자기 삶에서 비참한 자식이 없는 캣 레이디들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녀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그 미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캣 레이디라는 거는 그 고양이를 키우며 그 혼자 사는 그 독신 여성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성 유권자들을 아주 발끈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러스트벨트 이쪽이 이제 승부처에서 득표를 하기 위해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이 벤스를 발탁을 한 건데 오히려 지금 그 소수인종 그다음에 여성 노동자들의 지금 아우성을 받고 있으니까 이 공화당 내에서 최악의 선택을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트럼프 후보마저도 지금 최근에 언론에 계속 질문을 받으니까 거리를 두는 듯한 이런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연을 원래 확장하려고 했는데 더 좁혀지는 결과를 낳고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자, 벤스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건 트럼프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2010년 정치를 시작한 이후 가족들에게 중요한 롤을 맡겨오면서 족벌주의다 이런 비판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요, 흥미로운 것은 해리스 역시 가족을 선거 캠프의 조력자로 삼고 있는데요. 딥하고에서 만나보시죠. 미국 대선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흘러가는 가운데 트럼프와 해리스 두 후보를 향한 가족들의 지원 사격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총동원된 2024년 미국 대선 두 후보의 가족들은 선거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난달 열렸던 공화당 전당대회 가족 잔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트럼프의 가족들이 대거 출동했습니다. 첫 번째 아내 이바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과 장녀 이방카, 그리고 손주 며느리와 세 번째 아내 멜라니아가 바로 그들인데요. 가족들은 직접 주요 연사로 나서 트럼프를 응원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현재 트럼프의 측근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인사는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인데요. 트럼프 그룹의 부사장직을 맡고 있는 그는 이번 선거에서 각종 유세와 선거자금 모금에 앞장서며 트럼프 정치 활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트럼프의 당대선 후보 확정 발표를 한 차남 에릭 트럼프 또한 아버지의 정치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들보다 더 존재감을 드러낸 건 며느리 라라 트럼프입니다. CBS 프로듀서 출신인 라라는 2020년 대선 당시 트럼프 선거 캠프의 선임 고문을 시작으로 상원의원에 출마하며 정치적 입지를 다졌는데요. 이번엔 대선 자금을 관리하는 공화당 전국위원회 공동의장을 맡을 정도로 트럼프의 신임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는 기업가 시절부터 자녀와 친인척을 요직에 등용하는 족벌주의를 선호해왔는데요. 트럼프 집권 당시 장녀 이방카와 사위 제러드 쿠슈너를 각각 백악관 보좌관과 선임 고문으로 임명했던 것만 봐도 가늠할 수 있는 행보입니다. 하지만 정치 경력이 전무한 가족을 백악관에 어떻게 들일 수 있었을지 조금 의아한데요. 미국에는 대통령이 가족에게 주요 직책을 맡기는 것을 금하는 친족 등용 금지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친족은 원칙적으로 연방기관에서 일할 수 없지만 법무부가 백악관만큼은 이 법으로부터 제외된다는 해석을 내림으로써 트럼프는 딸 내외를 백악관에 입성시켰습니다. 이후 딸 이방카와 사위는 가장 유력한 정책 실세로 떠올랐는데요. 트럼프는 이방카에게 유엔 주재 미국 대사직과 세계은행 총재직을 제안했을 정도로 딸을 신임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카는 2020년 대선 실패 후 정치 무대 밖에서 아버지를 응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치와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여성 표심을 잡기 위해 트럼프가 이방카에게 손을 내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실세는 여전히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트럼프, 둘째 며느리 라라 트럼프로 굳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대선 후보 해리스는 지인들을 중심으로 보좌진을 꾸려왔는데요. 가족들을 측근으로 둔 트럼프와 다소 다른 행보를 보이는 건 과거의 경험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해리스는 2020년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예비 선거에 참여했지만 중도에 하차했었는데요. 당시 해리스는 2016년 대선 당시 민주당 정책 고문으로도 활동했던 여동생 마야 해리스에게 캠페인 위원장직을 맡겼지만 가족 구성원의 과도한 개입으로 갈등이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해리스가 부통령으로 백악관에 입성한 이후에는 여동생 마야 해리스에게 공식적인 역할을 맡기지 않았는데요. 다만 이번 선거에서는 여동생의 남편이자 해리스의 제부인 토니 웨스트가 최측근 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토니 웨스트는 변호사 출신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법무부 차관보를 지냈는데요. 승차 공유 서비스 기업인 우버의 수석 부사장 겸 최고 법무 책임자로 활동 중인 그는 공식적인 직책은 없지만 선거 캠프 지도부와의 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률 전문가 출신의 해리스 남편 더글러스 에모프도 해리스의 든든한 지지자로 꼽히는데요. 얼마 전 해리스와의 재혼전 외도로 연분설이 불거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스는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측근으로 활약 중인 대선 후보의 가족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들의 활동이 미국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대선 후 정책 방향에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딥하고였습니다. 네, 디펜스 프라임 미 대선의 향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비트코인, 가상화폐, 이게 미 대선의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난 7월 30일 업계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 7월 27일 날 미국 테네시주에서 열린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4가 열렸다고 합니다. 여기에 트럼프 후보가 참석을 해가지고 그 연설을 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무려 1억 원 가까이 이렇게 올랐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9,690만 원까지 올랐다고 그러는데 이 왜 그런가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자산에 대한 어떤 옹호를 파격적으로 하는 발언을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적인 국가 비축물 이 수준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업계는 이제 트럼프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비트코인이 투기 자산에서 졸지에 기축통화 수준으로 지금 위상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뭐 이날 연설을 쭉 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비트코인과 가상자산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러니까 가격이 뛸 수밖에 없죠. 네. 예. 근데 재미난 건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그 카멜라 그 부통령도 이 그 가상화폐 정책을 또 펴고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여론을 보니까 이 가상화폐를 뭐 이렇게 그 투기 수단으로 이렇게 몰았다가는 이제 선거에 불리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리스 대선 캠프가 가상 자산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고 관심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왜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은 좀 묶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대중정책을 짚어봐야 되는데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중국과의 관계 나빠질 거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먼저 트럼프를 예를 들면은 대만은 미국에서 9,500마일 떨어져 있지만 중국에서 68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결국에는 대만 방어 못 해준다라는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가요? 아무래도 좀 현실적으로 그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대만이 중국에서 68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쉽게 대만을 포격할 수 있다. 이 발언을 이제 중국이 들으니까 벌써 환구시보 같은 매체에서는 바로 반응이 나오잖아요. 예, 그 미국의 그 대만 개입 가능성은
공허한 약속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얘기가 대만 나오거든요. 우리한테 줄 서라 이 얘기죠. 예, 그래서 지금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지금 미 대선 결과가 중국의 그 대만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그 미국 대선에 가장 그 트럼프가 그 대통령 되기를 바라는 게 바로 푸틴하고 시진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이제 트럼프가 이제 2기가 되면 1기에도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선거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발언이나 이런 걸 볼 때 다시 고립주의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만 보호 전략이 굉장히 좀 느슨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지 않을까 이런 또 우려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의 어쨌든 이런 발언이 좌우간 본인이 어떤 생각이든지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 대만 해협 부분에서 행동을 뭐 자신감 있게 하게 되죠. 군사적인 어떤 대만 사람들이 존재감을. 불안감이 크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만 해협의 긴장은 또 우리가 그냥 방치할 수 없는 게 한반도 긴장하고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 양안 사태 발발 시에 그 중국 대만 간의 문제가 결국은 좌이든 타이든 그 한반도 우리 한국도 연루 그 전문적인 용어로 컴플레서티라고 그러죠. 연루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누가 당선이 돼도 중국과의 관계를 풀기는 쉽지 않지만 트럼프가 된다면 특히 대만 문제는 더 위태로워질 수 있다. 여기를 좀 짚어봐야 되는 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트럼프가 나는 종식할 수 있다라고 공언을 해왔는데 과연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까요? 두 사람이 당선됐을 그 시나리오 상에서. 일단 해리스 후보가 그 당선되게 되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우크라이나 정책 기조를 계승을 하겠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더 노력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리스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어쨌든 한숨 돌릴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그 지속적인 미국의 어떤 그 기여가 있을 거기 때문에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기대를 하고 이제 러시아의 어떤 공격부터 방어를 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길 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좀 얘기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24시간 내에 협상을 통해 가지고 전쟁을 끝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것의 단기적인 그 실현 가능성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미국 연방의회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집행은 행정부가 하는 거거든요. 네. 과연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러한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지속해 줄 것이냐. 이걸 또 카드를 쓸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불안과 우려가 커질 것이고 그럼 내부의 분열도 생길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러시아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전협정이 체결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장 그 최악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크라이나 쪽이 최악으로 한다면 지금 뺏긴 4개 지역을 모두 그냥 러시아 영토로 인정을 하고 이제 나토 가입이라든지 여타 러시아가 원하는 방향에서 절충하면서 정전협정이 이루어지면서 전쟁이 흐집이 되면서 이렇게 그 장기전으로 갈 수 있는 교전이 없는 상태로 그러니까 예전에 한국전쟁에서 1년 정도는 교전을 했지만 그 이후 2년은 산발적인 교전만 있고 전면전 없이 2년이 지속돼서 1954년에 정전협정이 체결됐거든요. 그런 양상으로 전쟁이 전개되면서 우크라이나가 어떤 그 항전의 의지를 꺾이는 네. 것이 아니냐. 이런 그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재선은 우크라이나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디펜스 프라임에서 사실 저희가 시청률이 잘 나오는 대목이 방산산업, 무기 얘기할 때거든요. 사실 우리나라가 루마니아하고 신규 수주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K 방산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승리하는 게 사업가적 의미에서는 호재가 예. 될까요? 예.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해리스 쪽 민주당이 승리하는 게 지금 예측 가능하고 지금 현재 상황을 우리가 유지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죠. 그래 트럼프가 만약 되면은 좀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무기 있습니다만 수고 늘지 않을까 지금 했는데. 말씀하신 예. 루마니아 우리가 수출한 거 K9 그 자주포 그게 지금 1조 원 규모로 지금 계약을 했던 거거든요. 방산 수출은 재작년에 173억 달러예요. 우리 돈 23조 원인데 역대 최대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게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제 방산 수요가 생겨서 우리의 수출이 이제 늘어난 건데 2분기도 지금 굉장히 좀 아주 밝습니다. 그래서 이쪽 그 우크라이나 주변 국가들, 그다음에 유럽 국가들까지 지금 굉장히 우리 무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우리로 볼 땐 호기를 만났는데 이 호기가 자칫 미국 대선에 의해서 꺾이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좀 예측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K방산 입장에서 트럼프의 당선은 어떻게 보면 재난 수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는 지금 나토 그 동맹국들한테 지금 그 GDP 대비 2%를 요구하면서 지금 계속 그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K방산의 어떤 그 수주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 네. 근본적으로 보면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 산업연구원이 그 리포트를 하나 내놓은 게 있는데 미국 대선 방향 향방에 따른 방위 산업의 그 어떤 영향하고 대응 과제 그 요거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양국 간 방산 협력, 한미 간 방산 협력이 후퇴를 하고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에 따른 그 수출 둔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자국 방위 산업을 제공을 해야 되니까 바이 아메리칸 정책, 그 바이 아메리칸 팩트도 있지 않습니까? 액트도, 예,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자국 상품 그 우선 구매 기조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의 그 어떤 수출에 이제 어떤 제동이 걸리게 되고, 그다음에 한미 방산 협력, 지금 같이 뭘 만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미국과의 무기 체계 공동 개발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지지부진하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이 그 연간 500조에 달하는 그 무기 시장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방산 공급망에 지금 진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좀 애를 쓰고 있거든요. 여기가 제일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결국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또 하나는 그 방위비 분담금을 그 협상을 요구하거나 이제 새로운 협상에서 만약에 높은 인상률을 강요를 할 경우에는 국내 무기 획득 예산이 아무래도 줄어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방산 투자 역시 위축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뭐 방산 수주를 할 때는 어쨌든 국가 대 국가로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전략이 바뀌었어요. 그럼 그 무기가 갑자기 필요가 없어졌어. 그럼 그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뭐 국가 대 국가로 계약을 했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네. 그러니까 이미 그 성립된 계약은 네. 그것을 취소했을 때 분명히 그거에 대한 책임이 붙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해 주신 부분은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그렇다면 지금의 어떤 그 미국이 갖고 있는 방산 정책 기조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방산 수출이라든지 한미 간의 방산 협력의 어떤 그 긍정적인 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이 불확실하다는 거죠.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어떤 그 허들에 부딪힐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자국의 국방, 군수산업을 갖다가 증대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모든 부분을 미국의 그 어떤 군수산업이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조율해서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기회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한미 동맹이 아주 약화될 거다. 이거는 너무 많이 나간 거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거는 거의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그 프로그램 내게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동맹이라는 것은 양국의 전략적 이익이 부합할 때 이게 성립 때 강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방의 어떤 구애라든지 어떤 그 이해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협력이 증대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한국과의 협력을 증대하는데 지금 방점을 찍고 있고, 한국도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고 첨단 기술이나 이런 그 핵심 산업에서 미국과 협력이 절실하거든요. 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양국의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한미 동맹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됐다고 해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단기간에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특히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동맹 운영의 경제적 측면을 이제 괴롭히는 거죠. 돈 하면서 방위공단 좀 더 내라. 전략 자산을 전개할 때 돈을 좀 더 기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연합훈련을 할 때 좀 돈을 좀 더 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거는 우리가 어떤 그 경제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충분히 타결해 나갈 수가 있고, 그 반대 국부로 우리가 또 얻어낼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크게 손해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 교수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한국, 대한민국이 미국에도 필요한 국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야지 이 한미 동맹이 쭉 갈 수 있다는 건데요. 자, 미 대선을 앞두고 뭐 우리가 대처할 부분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어떤 부분을 특히 유념해서 대처해야 될까요? 예, 이건 그 금년 11월 5일 날 실시되는 미 대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안보적으로 큰 이해관계가 걸린 나라는 지금 전쟁 중인 나라들이겠죠. 물론 이스라엘이나 이제 그 우크라이나가 되겠는데 좀 신냉전 체제에서 가장 그 경계선에 있는 우리 한국하고 일본하고 대만 여기도 지금 큰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로서는 지금 유엔 군사령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유엔 군사령부의 그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 유엔 군사령부라는 거는 그 한미 동맹이 순항하게 될 때는 어떻게 보면 동맹에 이게 보면 촉진제가 될 수가 있고 한미 동맹이 삐걱거릴 때는 그 동맹의 안정제로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요긴한 건데 그 현재 그 유엔 회원국은 유엔사 회원국은 17개국입니다. 근데 그 한반도의 정전 체제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유사시에 그 전력을 제공하는 게 두 가지 임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가장 그 핵심적인 그 어떤 그 이익이 사활이 달려 있는 거는 유사시 전력 제공 부분이겠죠. 유엔사의 기능 중에서. 그래서 유엔사는 한미 동맹이 어떻게 보면 가치 중심적이고 추상적인 거라면 이 유엔사는 그 한미 동맹을 그 떠받치는 지탱하는 저 힘입니다. 사실상의 그 구체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이 유엔사가 한미 동맹하고 그다음에 미일 동맹을 연결하고 그다음에 한미일 군사 협력을 보강해주는 어떤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은 이 유엔사의 역할을 벌써 주목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유엔사의 그 재활성화 그 프로그램을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때 마무리가 됐는데 그 회원국 수를 좀 늘리고 참모 기능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옛날엔 우리하고 연합훈련에서 미군만 왔는데 영국이라든지 다른 유엔사 회원국들이 군사훈련에 같이 동참을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역할을 이제 확대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잘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한미 동맹과는 또 다른 차원의 어떤 그 안보 측면에서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미국이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빼나간다. 그래도 이 유엔사가 그것을 떠받치고 있으면 여긴 전방사령부가 있고 후방기지가 일본에 있거든요. 그래서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는 이런 그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는 아주 필요한 그 체제들이 유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년 1월 말까지 그 신정부가 이제 출범이 되는데 시간은 많지 않지만 우리가 우리 정부가 유엔사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 전략 자산을 만드는 작업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좀 조용히 집중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 교수님은 유엔사와 더불어서 뭐 쪽집게처럼 딱 요거 조언하신다면 어떨까요? 우리한테 있어서 안보라든지 외교라든지 경제, 기술, 에너지 모든 분야에서 한미동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반 분야에 거쳐서 우리가 이제 뻗어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차기 미 행정부가 누가 되느냐 이 부분에 관계없이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혈맹임을 강조하면서 그 구체적인 접근 방법에 있어서는 약간의 우리가 오늘 논의한 것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나리오별로 대응하면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좀 착실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큰 우려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디펜스 프라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 KFN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고맙습니다.